빙설 아래 감춰진 변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전력 제어 알고리즘을 연구해온 엔지니어 윤아린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제 직업적인 경험담을 공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제가 살아오면서 맞닥뜨린 가장 뼈아픈 순간과 동시에 제가 끝내 외면하지 못한 진실에 관한 고백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본래 연구실에서 숫자와 시뮬레이션만 들여다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남을 설득하는 자리에 나서는 건 성격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국제 무대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북극 항로방위원 앞, 줄여서 ANDF라는 거대한 조직 앞에서요. 당시 회의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던 공기는 그야말로 얼음 같았습니다. 각국에서 온 장군들과 기술 총괄들, 드론, 사업체 대표들까지 저 같은 한국인 연구자는 거의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제 발표 차례가 돌아왔을 때 저는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북극 환경은 단순한 저온 테스트를 넘어섭니다.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바닷물의 염분이 기체 표면에 서리처럼 달라붙고 파도의 충격이 진동으로 쌓여 배터리 내부 구조를 흔듭니다. 이 세 가지 스트레스가 동시에 발생하면 배터리의 내부 저항이 급격히 상승하고 결국 전력버스 전체가 공진에 빠져 무너집니다. 하나의 드론이 정지하면 그 오류 신호가 메시 네트워크를 타고 군집 전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제 설명은 수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ANDF의 기술 총괄이던 칼센이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작은 나라 출신 엔지니어가 국제 전략 체계의 위험을 경고한다니 흥미롭군. 하지만 이건 지나친 가정 아닙니까? 우린 이미 수천 시간의 시험을 거쳤소. 그때 옆에 앉아있던 드론 사업체의 CTO, 마리우스 돈브로프스키가 제 보고서를 들춰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봐요, 하린 씨. 공상과학 소설을 쓰려면 차라리 작가가 되지 그래요? 우리 드론은 최적화돼 있습니다. 불필요한 공포를 퍼뜨려야 연구비라도 더 따낼 수 있다는 겁니까? 회의장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자료를 쥔 손만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몇 년간 연구해온 모델은 그 순간 단 몇 마디 비웃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결국 제 보고서는 공식 회의록에서 삭제되었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위기과장, 불필요한 우려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만나기보다 기계와 데이터를 상대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같이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틀렸을까? 아니면 저들이 오만한 걸까? 이 질문이 제 가슴에 돌덩이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8년, 운명은 다시 제 앞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이슬란드의 작은 연구실에서 한 연구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라일라 네이만. 북극 해양 난류와 염분 분포 모델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위성 자료를 분석하고 북극 빙해 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소용돌이를 추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라일라가 제게 보여준 최신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염분 농도가 예년보다 높아지고 빈결 패턴이 불규칙해지면서 진동의 주파수까지 겹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전 제가 경고했던 그 조건들이 현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 옆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오랜 동료이자 한국에서 함께 연구하던 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스타트업의 CTO로 성장해 있었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린, 그때 내가 말했던 거 나도 이제야 알겠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증명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기술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실시간 적응형 전력 오케스트레이션 어댑티브 볼터지 오커스트레이션 AVO. 쉽게 말하면 드론의 전력을 강제로 조율하는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저온이 오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우선순위 모듈의 전력을 선분배하며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그 노드를 즉시 격리하는 방식이었죠. 라일라의 데이터는 우리의 알고리즘을 더욱 현실적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파도와 바람이 악보라면 우리는 그 흐름을 읽고 연주를 이어가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도유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만들었고 저는 알고리즘을 다듬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늘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무시당한다면? 아니, 만약 이번엔 정말로 대참사가 터진다면? 그런데 아이슬란드의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연구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북대서양의 파도는 잿빛으로 일렁였고 유리창을 두드리는 바람은 언제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거칠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산하고 준비해도 자연은 늘 그 이상을 던진다는 사실을요. 그때였습니다. ANDF가 곧 북극 항로 방어 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 함대가 동시에 움직이며 항로를 지키는 국제적 이벤트였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달려있을 훈련이었고 3년 전 제가 경고했던 바로 그 환경 조건들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는 숨을 수 없다. 이번엔 증명해야 한다. 내가 틀린 게 아니었다는 걸. 정지한 군집. 저는 지금도 그날의 첫 20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북극해의 훈련 해역은 얼음 덩어리들이 부딪히며 내는 쿵쿵거림으로 가득했고 차갑게 깎아내리는 바람은 금속조차 쩍쩍 갈라버릴 듯 날카로웠습니다. ANDF의 대규모 드론 함대가 정렬을 갖추고 항로 위를 날아오를 때 전 세계 언론은 21세기 해상 방어의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생중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의 상황실 스크린을 통해 지켜보던 저와 라일라, 도유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미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훈련 개시 후 10분, 20분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드론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비행하며 빙의 위를 파수꾼처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8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7번 군집에서 하나의 드론이 흔들리더니 동체가 멈춰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계 고장으로 보였지만 그 순간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옆에서 날던 드론도 불안정하게 흔들리더니 추락했고 이어서 다른 개체들도 순차적으로 정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버스가 요동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실 안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드론들의 상태가 붉은색으로 바뀌며 BUS VOLTAGE, ERROR, NETWORK SYNC, FAILUR이라는 경고 문구가 연이어 떴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3년 전 제가 경고했던 바로 그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재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ANDF 지휘부는 처음엔 당황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곧 일부 기체의 단순 결빙이라며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멈춰서는 드론들이 늘어나자 남은 드론마저 버스 전압의 불안정에 휘둘렸습니다. 오류 신호는 메시 큐를 타고 전파되었고 군집 전체가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듯 차례차례 마비되어 갔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기계가 멈췄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훈련 현장은 곧 거대한 국제 쇼케이스였습니다. 전 세계의 군사 위성, 언론 카메라, 심지어 온라인 중계 시청자들까지 모두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ANDF의 체면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정치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 순간 아이슬란드 연구실에 있던 라일라가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할인, 내부 로그를 봤어. 내 말이 맞았어. 지금 버스에서 공진이 일어나고 있어. 이대로면 전부 멈출 거야. 저는 모니터 속 로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전압 파형이 마치 심장마비 직전의 심전도처럼 요동치고 있었고 드론 간 메시 네트워크는 이상 신호를 증폭시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3년 전 회의장에서 들었던 비웃음이 제 귀에 다시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엔지니어 주제에 과민 반응도 정도가 있지 않느냐. 저는 손을 움켜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보라. 이게 바로 내가 말했던 거다. 그러나 증명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드론은 여전히 얼어붙은 바다 위에서 줄줄이 멈추고 있었고 함대 회수는 기상 악화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라일라가 제게 절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할인, 방법이 있지? 내 AVO. 그거 지금 적용할 수 있지 않아?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실시간 적응형 전력 오케스트레이션은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든 기술이었습니다. 문제는 ANDF가 제 말을 듣고 제 권한을 인정해줄지 여부였습니다. 상황은 급박했습니다. 통신망을 타고 흘러나오는 지휘부 대화 속에서 ANDF의 칼세는 여전히 체면을 우선시하며 은폐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고장난 드론은 회수 불가. 하지만 언론에겐 결빙 현상이라고 발표하라. 내부 원인은 밝히지 마라. 저는 그 말에 치를 떨었습니다. 기술자의 오만은 이미 드론을 멈추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 오만이 진실마저 가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라일라가 제 팔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할인, 이대로 두면 군집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너밖에 방법이 없어. 저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크린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린 3단계 접근으로 가야 합니다. 예측, 선분배, 그리고 격리. 도윤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걸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겠어? 방법은 있어. 우리가 만든 게이트웨이를 통해 일부 군집의 핫패치 형태로 심을 수 있어. 성공하면 최소한 연쇄다운은 막을 수 있어. 문제는 ANDF의 승인 없이는 접근 권한조차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라일라를 통해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덧붙여 3단계 AVO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칼세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미완성 코드를 우리 시스템에 넣으라고. 지금 이 와중에 장난하나?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북극의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얼음 조각들이 드론 동체를 강타했고 함대를 회수하려던 함정마저 파도에 발이 묶였습니다. 그제야 칼센의 얼굴에서 확신이 흔들리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좋다. 할인, 내 방식대로 해봐라. 하지만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순간 제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드디어 3년 전 무시당했던 제 기술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제 명예가 아니라 수백 대 드론의 생사가 걸려 있었습니다. 얼음물 위에 6시간. 저는 아직도 그날 북극의 바람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쇳덩이를 부딪히는 듯한 날카로운 음이 통신망 너머로까지 울려왔습니다. 드론들이 하나둘 멈추어 떠다니는 모습이 실시간 화면에 잡힐 때마다 제 심장은 가슴에서 쿵 하고 떨어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칼센이 마침내 제게 권한을 넘겨주었을 때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AVO, 즉 실시간 적응형 전력 오케스트레이션은 제 머릿속과 코드 속에만 있는 실험적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을 실제 군집 드론 체계에 주입해 작동시킨다는 건 그야말로 살아있는 심장 수술과도 같았습니다. 먼저 도윤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용 게이트웨이를 열어 함대 통신망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코드창 위로 드론들의 상태값이 실시간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제 손가락은 본능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인, 시간이 없어. 버스 전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라일라가 옆에서 데이터를 던져주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성 난류 예측 모델을 돌려 몇 분 뒤 빙해의 충격이 어디서 몰려올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AVO 알고리즘의 피드포워드 입력으로 연결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앞에서 노를 젓기 전에 미리 물결의 흐름을 읽고 방향을 조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적용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1번 군집, 3번 군집, 7번 군집. 이미 일부 기체가 멈췄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실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순간 화면 위에 그래프가 요동쳤습니다. 전압 파형이 미친 듯이 흔들리던 것이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고 한때 붉게 물들었던 상태 표시등이 서서히 초록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목이 메었습니다. 살아났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나머지 군집은 여전히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군집은 이미 오류가 너무 깊숙이 퍼져 있어 정상화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저는 냉정하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1, 3, 7번 군집은 AVO 활성. 나머지는 격리 모드로 전환한다. 더 이상 오류를 퍼뜨리게 둘 순 없어. 도윤이 놀란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버려두자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전체를 살리려다 모두 죽일 수 있어. 최소한의 희생으로 연쇄 정지만은 막아야 해. 그 결정은 제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6시간의 싸움은 그 결정을 반복하는 연속이었습니다. 새로운 난류가 몰려올 때마다 라일라의 데이터와 제 알고리즘은 또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 과정에서 불안정한 노드를 찾아내고 패치를 주입하며 마치 심폐소생술을 하듯 드론들을 붙잡아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번 군집의 핵심 노드가 갑자기 과부하에 빠지면서 주위 드론들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또 무너지는 건가 하지만 이내 라일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서쪽 난류 곧 도달한다. 할인, 우선순위 노드 재조정해. 저는 재빨리 우선순위 테이블을 수정했습니다. 핵심 모듈이 아니라 안정성을 위한 보조 노드에 전력을 먼저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흐름을 바꾸자 마치 쓰러지던 도미노가 중간에서 멈추듯 군집의 흔들림이 안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력 제어가 아니었다. 환경과의 대화, 그리고 시스템과의 공존이었다. 기술자의 오만으로 만든 드론 함대가 이제는 겸손한 조율을 통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차가운 아이슬란드 연구실에서 저는 손끝이 저릴 정도로 키보드를 두드렸고 화면 위로 뿌려지는 붉은 경고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계가 어느새 6시간을 넘어가고 있을 즈음 화면에 남은 드론들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전의 모욕과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단 한 가지 생각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복수가 아니다. 이건 생존이다. 내가 기술을 통해 살린 건 단순히 드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다. 언론은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각국 매체들이 K-전력 제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고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버스 공진 억제와 메시 격리라는 접근 방식이 혁신적이라는 논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사실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끝내 증명했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지에서 항로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드론 군집이 가까스로 안정된 이후에도
진짜 싸움은 그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기술자의 시간은 6시간이었지만 정치와 외교의 시간은 그 후 수개월에 걸쳐 이어졌으니까요. 사건 직후 ANDF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식 입장을 일부 결빙 현상이라며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 세계는 위성 영상을 통해 군집 드론의 연쇄 정지를 직접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대규모 기술 붕괴라 보도했고 각국 의회에서는 거센 책임 추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가 열리면서 제 이름이 다시 세상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년 전 제가 제출했던 리스크 보고서가 고의로 삭제되어 있었던 겁니다. 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에는 제 보고서가 기술적으로 타당하다는 내부 검토까지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최종 기록에서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작은 나라 출신 연구자의 우려가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공개되자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ANDF의 기술 총괄 칼센은 처음엔 여전히 표정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마침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틀렸습니다. 우리는 한 연구자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할인, 당신의 경고는 옳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당신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다기보다 허탈했습니다. 3년 전에 조롱과 비웃음을 되돌려받은 듯 했지만 제 마음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묵직한 공허로 가득했습니다. 복수를 원했다면 이보다 완벽한 순간은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기술은 복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후 국제적으로 새로운 협의체가 꾸려졌습니다. ANDF, 한국 컨소시엄, 그리고 아이슬란드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극지 환경에서 전력과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 규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폴러 SAF의 표준이었습니다. 표준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각국은 자신들의 기술 주도권을 주장했고 공개 API냐 비공개 API냐를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상하게도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투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했지만 최소한 그 다툼의 장에 제가 만든 알고리즘과 개념이 중심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일라는 폴러 SAFE의 첫 공동 문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국경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연은 우리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겸손한 기술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창밖의 북극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며 내는 쩍쩍거리는 소리, 드론 프로펠러가 공진하며 떨리던 그날의 기억, 그리고 아이슬란드 연구실을 가득 채웠던 차가운 공기.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한 장의 영상처럼 겹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오만은 시스템을 멈추게 하지만 겸손은 시스템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지를 항로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작은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제 삶의 무게는 전과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만든 코드 한 줄이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존, 나아가 인류의 항로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한 번쯤은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목소리가 묻혀버린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중요한 건 복수심을 붙잡는 게 아니라
끝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지켜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연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출신 엔지니어 윤아린입니다. 그리고 저는 북극의 정지 신호 속에서 다시 길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